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조기 대선 얘기 시작할게요.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정당, 파란 정당, 뭐 한덕수 총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될 정부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판도가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미리 좀 해놓고 누가 되든 누가 되면 이렇게 된다, 누가 되면 이렇게 된다를 어느 정도 공식화, 저스트하게 좀 잡아놓고 시장을 판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문가 7인의 집값 전망 있어요. 대부분 얘기들을 쭉 보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세, 약세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동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보합세 애매하죠. 사실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보합세 이렇게 얘기를. 공급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랑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역시 강남 마용성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울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합 아니면 상승의 패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 축이겠죠. 결국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저하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빨간 정당 아젠다가 있고 파란 정당 아젠다가 있죠. 빨간 정당 아젠다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죠.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 공급, 그죠?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는 빨간 정당. 그리고 파란 정당 뭐죠? 규제를 유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공으로 주도해서 공급하고, 그래서 임대 위주의 공급을 하고 청년 또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과연 무엇이 오르냐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빨간 정당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잘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빨간 정당에서는 아젠다가 규제 완화니까 결국엔 부동산 보유세,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고, 다주택자 세제 중과도 폐지하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도 폐지하고 싶었으나 국회가 17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유예만 하고 법을 건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민간 주도의 공급을 좀 활성화하고자, 땅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해서 기업들의 이익을, 마진을 좀 남겨줘야 공급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임대차 부분에서 3법을 폐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내지 못했어요. 왜? 국회가 170석이니까. 어찌됐든 빨간색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되든 안 되든 추진, 방향성은 이쪽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70석.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규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 해제도 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원리 정도, 현재 규제 상태에서 시장 경제 원리대로만 돌아간 시장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경기 종합지수와 공동주택지수예요. 그래서 경기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좀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래도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선행지수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주택지수도 그에 맞게끔 이제 우상향, 차근차근 폭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빨간 당에서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행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경기 종합지수와 같은 스피드로 아마 경기도 회복을 천천히 하게 될 것이고, 공동주택 같은 주택지수도 그에 맞춰서, 경기에 맞춰서 우상향을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빨간 정당에서 나와? 그러면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정도로 집약 요약하시면 됩니다. 결국 빨간 정당의 정권 재창출이 되면 현 시장 상태의 유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국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정당의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 따져봐야죠. 결국에는 입법부, 국회죠. 입법부 파란색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법부 8대0 그죠? 탄핵 8대0. 그래서 사법부도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굉장히 결속력이 좋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행정부 그죠? 권력이죠. 네, 정치 권력 대통령이죠. 행정부도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세 개의 부분은 우리는 삼권 독립되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근데 그럼 삼권 통합 잘못됐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이거 뭐 개인적인 걸로 뭐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태평성대 시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오느냐, 왕과 신하가 한 곳을 바라보면 태평성대가 열려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어찌됐든 태평성대예요. 그죠? 네, 그래서 행정사법 입법이 일단은 민주당에서 다 가져간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왕과 신하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스터를 밟게,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장점도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측면 전체를 논하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측면만 띄어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일단은 국회도 민주당이고 정권도 민주당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죠. 자, 문재인 정권 때. 자, 문재인 정권 뭐 최근에 뭐 말이 많더라고요. 4년간 102차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시켰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스터 걸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도 어찌됐든 그때 좋았고 집값도 어찌됐든 좋았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의 폭등, 그다음에 경기의 회복도 굉장히 빨랐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 씨는 뭐 현재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일단 문재인 정권 때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렇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제와 토지의 어떤 나라의 공개념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뭐죠? 중도 세력, 그죠? 투표에 앞서서 중도 표들을 잡으려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는 정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그냥 표시 먹기 전략이고, 결국엔 정권을 잡게 되면 결국에는 흐름대로 갈 것이다. 그죠? 왜 국회에서 입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도장 꽝 찍으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생각하는 대로에 대한 부분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의 아젠다도 살펴봐야죠. 자, 뭐죠? 부동산 보유세 증가, 재산세죠.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 증가, 그죠? 공시지가 현실화 하겠죠. 실거래가까지 공시지가 올리는 아마 시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을 다 틀어막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뭐 이재명 씨가 뭐 다주택 사는 거 자기는 뭐 반대 안 한다 했어요. 대신 세금 내면 되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얼마라고 있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 세제 중과할 거고, 그에 따른 취득록세도 다시 중과하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따위는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도 뭐 1000세대면 뭐 200세대 이렇게 임대 아파트 지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럴 거예요. 뭐 1000세대면 400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고, 이게 또 대부분은 뭘로 채워야 된다? 임대 아파트 제공으로 해라.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젠다를 동일하게 가져갈, 왜 부자를 혼내줘야 되고 재건축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본 당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재건축, 재초안으로 인한 신규 공급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지금도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5년, 뭐 10년 막 이렇게 임대차 규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차인의 권익이 강화가 되면 결국에는 그 화살은 유턴해서 임차인이 맞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린 봤잖아요. 임대차 3법을 딱 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전월세가 어느 스피드로 뛰어오르는지. 근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임차 시장이 깝깝해지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오르는 월세와 전세를 감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따 따로 콘텐츠 만들어 드리겠지만 전세 월세 제도의 세금이 일단 납부가 시작이 돼요. 6월 달부터. 이 부분도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예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뭐 3기 신도시 이야기도 아직 있고 하지만 3기 신도시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개발 방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윤 정권 때 말이 많았어요. 전부 다 임대 아파트로 채우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민간 개발로 좀 바꿔서 분양 아파트를 조금 많이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다시 민주당에서 잡게 되면 전부 다 임대 아파트도 다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시기도 뒤로 미루어지고 분양 아파트는 더 없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게 되고, 그 3기 신도시는 상권에 대한 개발도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3기 신도시의 닭장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마 선거 때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오면 서로 불리한 이야기라 서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파란 정당에서 이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쉽게 생각하면 민주당은 그거예요. 세제 부분에서 부자 감세는 안 돼. 집 있으면 세금 많이 거둘 거야. 두 번째, 새 집 생기는데 이익 생기면 안 돼. 추가이익 더 내놓고 임대주택도 더 많이, 임대주택이 뭐니? 임대주택도 더 많이 내놔라 라는 정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2주택 이상은 안 돼. 세입자들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세금 부분도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임대차 보장 기간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세금도 더 때리고, 그리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집은 거주가 목적이어야지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할 거예요.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하죠. 그러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주택을 나라 토지의 소유로 지어주겠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정책을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듣기는 다 좋잖아. 그죠? 근데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이런 듣기 좋은 달콤한 정책은 꼭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심도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선동하는 거죠.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진보의 논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 결국엔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에 사람들은 많은 표를 던지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될 확률도 높죠.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분은 심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기 전에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이력들을 따져보면 일단 가까우게는 노무현 정권이 있죠. 노무현 정권 때 주택가격이 어떻게 됐죠? 폭등했어요.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됐죠?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거쳐서 문재인 때도 같은 규제들을 했죠.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란색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뭐다? 주택가격의 폭등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집값 더 폭등할 텐데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집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접하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고 토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토지 개발하는 건 쉽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늘 구글지도 봐라. 도시를 꾸미고 주거지로 만들고 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느냐, 진짜 없다, 이런 말씀 늘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25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말이 많죠. 토지는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된다.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팔 사람은 국가가 정한 가격에 국가에 팔아야 되고, 앞으로 토지를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향후 개인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은 더 이상 매매가 안 될 거예요. 더 움켜쥐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토지는 점점 더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니 보편적 복지니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서 그 물가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서 주택가격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 세금까지 더해지면서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